수술대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 조명을 보고 있는데 이제 허리 아래로는 아무 감각도 없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안심이 되면서도 뭔가 좀 긴장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느껴서는 안 될 감각이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네, 실제로 척추 마취가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수술 전에 불안해했던 분들 아마 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환자한테는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몸이 왜 이러지? 수술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아주 깊은 불안감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의료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됐네요. 그러며 의료진한테는 아주 익숙하고 일상적인 시술이 순식간에 어떤 위기관리 상황으로 바뀌는 순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척추 마취 실패라는 주제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주사를 잘못 놔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 이면에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부터 정말 1mm의 오차로 생기는 그런 기술적 오류까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임상 분석 자료랑 연구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이 척추 마취 바늘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왜 가끔 그 여정이 순탄치 않은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개념 하나만 먼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척추 마취는요. 뇌척수액이 흐르는 지주막하 공간이라는 곳에 직접 마취제를 넣는 방식이에요. 지주막하 공간. 주사로 알고 계시는 경막외 마취랑은 목표 지점이 아예 달라요. 이름은 비슷한데 다른 거군요. 그렇죠. 이름 그대로 경막의 바깥 공간에 약을 넣는 게 경막외 마취고요. 척추 마취는 경막 안쪽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강력한 마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안과 밖의 차이 명확하네요. 자, 그럼 그 안쪽까지 들어가는 바늘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이 마취과 의사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여정이 생각보다 정말 여러 겹의 장벽을 통과해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냥 쿡 찌르는 게 아니고요. 각 층을 통과할 때마다 느껴지는 저항감의 미세한 변화를 손끝으로 다 읽어내는 과정에 가까워요. 오, 마치 그 금고 다이얼 돌리면서 아주 미세한 소리랑 감각으로 비밀번호를 찾는 것처럼요. 비유가 아주 재밌네요. 그럼 바늘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건 당연히 피부와 그 아래 피하 조직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인대라는 좀 질긴 조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첫 번째가 극상인대. 네, 척추뼈 뒤쪽에 뾰족한 돌기들 끝을 쭉 잇는 질긴 띠죠. 이걸 뚫고 들어가면 그보다는 좀 얇은 극간인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관문이 나타납니다. 바로 황색인대예요. 황색인데요. 네, 이름처럼 약간 노란빛을 띠는 두껍고 탄력이 아주 강한 조직인데 숙련된 의사들은 이 황색인대를 뚫고 지나갈 게 손끝에서 툭 하고 터지는 듯한 아주 독특한 저항감의 소실을 눕혀요. 그 툭 타는 느낌? 네, 이 느낌이 이제 목표 지점에 거의 다 왔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죠. 그 툭하는 느낌을 통과하면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네요. 뇌 척수액을 감싸고 있는 경막과 지주막이라는 아주 얇은 막들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막을 성공적으로 뚫는 순간 바늘 끝에서 맑은 뇌척수액, CSF라고 하는데요. 이게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걸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합니다. 와, 이게 바로 척추 마취 성공의 첫 번째 증거인 셈이죠. 그렇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성인의 척수신경은 보통 허리뼈 1번에서 2번 높이에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마취는 그보다 훨씬 아래쪽인 허리뼈 3-4번이나 4-5번 사이 공간에서 시행해요. 신경다발 자체를 직접 찌를 위험을 원천적으로 피해버리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가 제가 자료 보면서 정말 의아했던 지점이에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 끝에서 맑은 뇌척 수액이 나오는 걸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도 마취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성공 신호를 봤는데 실패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척추 마취 실패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약간 복잡한 미스테리가 되는 거예요. 연구마다 편차는 크지만 실패율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7%까지 보고되고요. 17%요? 네. 심지어 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들이 많은 일부 교육병원에서는 22.4%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어요. 와, 생각보다 비율이 꽤 높네요. 그렇죠. 이건 시술자의 경험, 환자의 상태, 수술 종류 같은 수많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원인이 많다니 비만,
척추 수술 이력, 심지어는 마른 체형까지 이걸 다 어떻게 고려하죠? 임상 현장에서는 이런 요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게 있나요? 첫째는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 개개인의 특성, 즉 환자 요인. 환자 요인? 둘째는 시술 과정의 미세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기술적 요인. 기술적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실 환경이나 약물 자체의 문제인 상황 및 약물 요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측 불가능한 우리 몸, 환자 요인부터 한번 보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해부학적인 어려움이에요. 예를 들어 비만인 분들은 지방층이 두꺼워서 뼈의 위치를 가늠하기가 힘들어지죠. 아, 그렇죠. 또 척추측만증처럼 뼈 구조 자체가 휘어 있거나 아니면 고령의 환자분들처럼 인대가 딱딱하게 석회화된 경우에도 바늘이 들어갈 길을 그냥 물리적으로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과거 병력의 영향도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척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마취 실패 위험이 무려 9배 이상. 9배요? 네, 그리고 평소 허리 통증이 있었다면 6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었어요. 맞아요. 수술로 인한 흉터 조직이나 기존의 통증이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변형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의외의 결과도 있어요. 어떤 거죠? 보통은 뚱뚱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자료에 따르면 저체중인 경우에도 실패 위험이 4.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저체중이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뼈가 잘 만져져서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른 사람도 실패 위험이 높다는 건 왜 그런 거죠? 이게 명확한 원인이 딱 하나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어요. 아, 저체중인 경우에 뇌척수액의 총량이 적어서 약물이 충분히 안 퍼진다거나 아니면 척추뼈 사이 공간이 비정상적으로 좁아져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죠. 그렇군요. 중요한 건 단순히 뚱뚱하다, 말랐다가 아니라 평균에서 벗어난 모든 체형이 마취과 의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적 요인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게 정말 사소한 차이에서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자료에 나온 플랫밸브 효과라는 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게 이 미스터리의 핵심 중 하나죠. 바늘 끝이 질긴 경막을 완전히 뻥 뚫지 못하고요. 마치 문풍지처럼 일부만 살짝 찢고 걸쳐있는 상태를 상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문이 완전히 열린 게 아니라 살짝만 열려서 틈이 생긴 상태. 정확해요. 바로 그 상태. 그 틈으로 뇌척수액은 내부 압력 때문에 조금 흘러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뇌척수액을 확인했으니까 성공했다 판단하고 마취제를 주입하죠.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겨요. 마취제를 주입하는 그 압력 때문에 덜 뚫린 경막 조각이 뒤로 확 밀리면서 마치 밸브처럼 바늘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와, 그럼 뇌척수액은 나왔는데 정작 약은 목표 지점으로 못 들어가고 엉뚱한 경막 바깥 공간이나 경막 아래 공간으로 새어 들어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 정말 교묘한 함정이네요. 바늘의 여정이 마지막 1mm에서 이런 함정에 빠지는 셈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 사례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나 이런 부정확한 바늘 위치예요. 전체 실패의 40%를 차지하죠. 40%나?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시술을 시도하면 실패율이 10배 이상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10배요? 네. 조직이 붓고 환자의 협조도도 떨어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바늘 종류도 영향을 준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보통은 더 뾰족한 바늘이 더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오히려 끝이 연필심처럼 뭉툭한 휘테커 바늘이 성공률이 더 높다니요? 이걸 왜 그런 건가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날카로운 바늘은 경막 조직을 깔끔하게 자르면서 들어가는데 이 경우 구멍이 잘 안 아물어서 뇌적 수액 누출이나 두통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아, 반면에 뭉툭한 연필심 모양의 바늘은 조직 섬유를 자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벌리면서 들어가요. 벌리면서? 네, 그래서 시술 후에는 섬유들이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와서 구멍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플랫밸브 효과 같은 문제도 덜 생기고요. 물론 시술자의 경험 부족도 중요한 변수고요. 지금까지는 환자의 몸이나 의사의 기술처럼 아주 미세한 변수들을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수술실 전체의 분위기, 그러니까 상황 자체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특히 응급 상황일 때 그렇죠. 응급 상황. 네, 응급 제왕절개 수술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환자는 고통스러워하고 태아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모든 게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정신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의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의료진도 심리적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마취 실패율이 평소보다 7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배나요? 네, 약물 선택도 중요한데 여러 연구에서 부피바카인이라는 성분의 마취제가 다른 약물에 비해 성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물론 너무 낮은 용량을 쓰는 것도 당연히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취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확연되는 그 긴장되는 순간으로 가보죠. 수술팀은 준비를 마쳤고 환자는 불안해하는 그 상황. 정말 모두가 당황스러울 텐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당황하지 않고 아주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3R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단계적 접근법을 따르는데 이게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3R 프로토콜. 네, 첫 번째 R은 회복, 즉 어떻게든 기존 마취를 살려보려는 시도예요. 살려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아, 실패했으니 바로 전신 마취로 가죠. 이게 아니고요. 이미 주입된 약물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보려는 노력이에요. 아하. 예를 들어 환자의 자세를 수술대에 맞게 살짝 기울이거나 기침을 유도해서 뇌척수액 안에 퍼져 있는 약물이 중력에 의해 신경에 더 잘 닿도록 하는 거죠. 아, 그런 작은 시도 하나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군요. 그럼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통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럼 두 번째 R, 반복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가장 흔한 대처법인데 척추 마취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 한 연구에서는 마취 실패 사례의 54.6%가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했어요. 첫 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숙련된 의사가 더 신중하게 다시 시도하면 성공적인 마취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만약 다시 시도해도 안 된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로 가는 거군요. 네, 그게 마지막 R, 전환, 리콜스입니다. 결국 전신 마취로 계획을 바꾸는 거죠. 아, 한 연구에서는 실패 사례의 40%가 결국 전신 마취로 전환되었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기술적인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환자의 소통이에요. 소통이요. 네, 환자를 안심시키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척추 마취 잘못하면 하반신 마비 온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이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사실과 아주 다릅니다. 다행이네요.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사 바늘 자체가 척수신경 다발이 끝나는 지점보다 훨씬 아래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직접 손상시킬 확률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아, 척수 마취는 척수신경에 직접 주사하는 게 아니라 척수신경이 둥둥 떠다니는 뇌 척수액이라는 공간에 약을 풀어넣는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주사 자체의 통증은 어느 정도일까요?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경험담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오,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사 자체의 통증이 그냥 따끔한 정도라거나 뻐근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수준이라고 표현했어요. 심지어 팔에 정맥 주사, IV 맞는 게 더 아팠다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었고요.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굵은 척수 마취 바늘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주 가는 바늘로 피부를 국소 마취하거든요. 아, 미리 마취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바늘이 들어갈 때는 날카로운 통증보다는 뻐근한 느낌이나 무언가 밀고 들어오는 압박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취 후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진짜 후유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흔하고 잘 알려진 부작용은 척추 마취 후 두통이에요. 두통. 네, 주사바늘 구멍으로 뇌 척수액이 미세하게 계속 누출되면서 머리 안에 압력이 낮아져서 생기는 건데요. 누워있으면 괜찮다가 앉거나 서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심하게 아픈 게 특징이죠. 저희가 본 자료의 그래프를 보면 이 두통 외에도 저혈압이 한 20%, 허리 통증 19.4%, 그리고 일시적으로 소변을 보기 힘들어지는 배뇨곤란이 10.9% 정도로 그 뒤를 잇네요. 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일시적이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영구적인 신경 손상 같은 무서운 합병증은 정말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척추 맞추 실패의 A부터 Z까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척추 맞추 실패는 단순히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다. 그렇죠. 환자 개개인의 예측 불가능한 해부학적 구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술적 변수들, 그리고 수술실의 긴급성 같은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성공적인 척추 맞추는 정교한 장인의 기술과 환자의 생리를 깊이 이해하는 과학자의 지식이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장인의 기술과 과학자의 지식이라. 네. 바늘 끝에서 뇌척수액이 보였다고 끝이 아니고요. 그 약물이 환자의 몸 안에서 어떻게 퍼져나갈지, 환자의 몸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예측해야 하니까요.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수술 내내 환자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 한쪽 구석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유전자, MC1R이라는 유전자 변이 때문에 마취제에 대한 저항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그렇죠. 오늘은 주로 기술적이고 해부학적인 실패 원인에 집중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들이 매번의 마취 과정에 숨겨진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람마다 술에 취하는 정도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마취에 반응하는 방식도 저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아마 앞으로의 연구가 밝혀낼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일 겁니다.